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이틀 연속 다 바꾸겠다며 강도 높은 쇄신 의지를 밝힌 국민의힘 혁신위. 이르면 26일 출범할 예정인데요. 합류할 인사들의 면면이 관심이죠. 혁신위 역할이 어디까지일지 당내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데 내년 총선 공천 규칙을 손댈지도 관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결파 징계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어제 선을 그었는데요. 친명계 지도부 중심으로 왈가왈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대두되는 중진 물갈이론이 비명계 속가내기를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정치권 관심 뉴스들 다뤄보겠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0월 24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본격 추진합니다. 출소해도 집이 아닌 국가시설에 살게 한다는 건데 소급 적용이 가능해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등도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의 시세 조정 의혹과 관련해서 법인 처벌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법인이 기소돼 벌금형 등을 받게 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로서의 입지가 흔들리게 됩니다. 소에게만 감염되는 피부병 럼피스킨 바이러스가 내륙 지역인 강원도 양구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전국 확산 조짐에 방역당국은 방제와 소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북에서 동해로 넘어온 건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를 이르면 다음 주 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합니다. 이 씨는 대마 투약 외에 환각 현상을 일으키는 다른 약물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가에 영어로 된 마약 전단을 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과거 마약 판매 전력이 있는 이 남성은 외국인 예술대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가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뒤에도 국가지정시설에서 살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자 거주시설을 실제 어디로 정할지 또 기본권 침해 여지는 없을지를 두고 앞으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올해 초 핵심 추진 과제로 꼽은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살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애초 유치원이나 학교처럼 피해 우려가 큰 곳 주변에는 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렇게 되면 성범죄자들이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비수도권에 몰리거나 아예 거리로 내몰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정책 방향을 틀었습니다. 13살도 안 된 어린아이에게 또는 3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적용되는데 소급 적용이 가능해 이미 출소한 상습 성폭행범 박병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까지 325명 정도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실제 거주 제한을 위해선 보호관찰소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명령까지 3단계를 거치는 만큼 제도 남용 우려가 적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이 보장한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살 곳을 지정하는 것일 뿐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는 것도 아닌데다 헌법상 기본권은 공익적 차원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냥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 이런 일은 계속 있어 왔는데 정부의 입장은 헌법상 원칙 그리고 현재 법상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 논란을 뚫더라도 성범죄자들이 살 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특정 시설을 지정할 경우 지역사회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 상황. 법무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최대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을 우리 어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관계 당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군 당국은 어민이 신고하기 1시간여 전부터 감시 장비로 포착해 추적 중이었다고 밝혔지만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 경비함에 예인된 북한 소형 목선이 양양 기사문항 해군기지로 들어옵니다. 오전 7시 10분쯤 강원도 속초 동쪽 11km 해상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을 조업 중이던 우리 어민이 발견했습니다. 어민은 당시 선실 밖에 20, 30대로 보이는 남녀와 40, 50대 여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한 배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한국 배는 아닌데 여기가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여기 강원도 속초라고. 이 짧은 대화가 끝나기 무섭게 남성이 갑자기 자신의 어선에 올라타 밧줄을 연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배 오모되잖아. 거기다 모여를 올라서 모여를 또 걸고 이렇게 거는 거예요. 나 속으로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목선 길이는 7.5m가량으로 동력 장치를 갖췄으며 어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민으로부터 생수와 담배도 건네받은 북한 주민들은 해경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북한 주민과 목선을 군과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 넘겼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조사 초기 관계 당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합동정보조사팀은 이들을 상대로 귀순 의사와 이동 경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새벽 5시 반쯤 육군 레이더로 목선을 처음 포착해 감시 장비로 추적을 계속했다면서도 언제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무런 제지 없이 우리 해역에 들어와 어민과 접촉까지 했다는 점에서 공경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북한 주민이 동해상을 통해서 귀순한 사례는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올해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은 모두 1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한 주민이 동해를 통해 우리 측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건 4년 만입니다.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목선을 타고 동해를 건너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강제 추방됐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흉악범죄 혐의를 들어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해 말까지 국내로 들어온 북한 이탈 주민은 모두 139명으로 늘었습니다. 42명으로 집계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와 중국 내 이동 제한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내 입국 탈북민 수가 이례적으로 적었지만 올해 들어 국경 봉쇄가 해소되고 중국 내 이동 제한이 풀리면서 입국 인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경에 대한 북한의 통제가 좀 느슨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한에서 주민이 탈북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창이 훨씬 더 넓어졌고 그것이 탈북민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분기에는 40명이 입국했는데 지난 5월 초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귀순 의사를 밝혔던 두 가족도 포함됐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의혹에 휩싸여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줄소하는 데 이어 법인 처벌까지 시사하며 활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지친 기색으로 금융감독원을 나선 건 새벽 1시 반.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셨는지요? 상시 조사에 있습니다.
불과 12시간 뒤 이번에는 홍은태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다시 불려나와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카카오 임원진을 상대로 한 일련의 조사는 지난 2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카카오가 2,400억 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끌어올린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 누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은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 안에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입장을 내겠다는 겁니다. 경제적 이득을 노린 범죄인이만큼 취득한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수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것들 중에서 카카오 내부의 어떤 임직원들의 어떤 다소 국민들 눈높이 안 맞는 어떤 주식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카카오 법인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등을 받게 되면 지분 27.17%를 소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대주주로서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법 리스크로 연일 신저가를 경신하던 카카오 주가는 창업자 소환으로 바닥을 찍고 반등했습니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이슈가 붙은 카카오뱅크는 개장 직후 급락해 종일 고전하다 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소에게만 감염되는 피부병, 럼피스킨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해안 지역 위주로 주로 발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내륙 지역인 강원도 양구에서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홍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양구의 한 한우 농가 입구. 방역복을 입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가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차단선 뒤 농가 인근에서는 매몰 처분을 위한 굴착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우 29마리를 사육 중인 농가에서 7개월 된 암송아지 1마리가 고열 등 의심 증세를 보였고 정밀 검사한 결과 럼피스킨병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강원도 양구의 한 한우 농가 앞입니다. 강원 지역에서 이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원도는 해당 농장 소를 모두 매몰 처분하고 강원 지역 내 모든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확산 속도. 지난 20일 충남 서산 축산 농장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후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서해안 위주로 나오던 확진은 닷새 만에 인천에 이어 내륙인 강원도 양구까지 번졌습니다. 모기나 침집파리 등 흡혈 곤충을 통해 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존 발생 지역에서 200km 가까이 떨어진 강원 양구 지역까지 발생이 확인된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확진 농가가 늘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잠복기가 최대 28일인 럼피스킨 바이러스가 이미 전국 곳곳으로 퍼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북 음성이 나오고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갔거든요. 이제 양성 확인이 최종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 어디에서 나와도 이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야죠. 방역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활동 중인 흡혈 곤충에 대한 지속적인 방제와 철저한 소독을 추진하고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소 럼피스킨병 확산과 관련해서 항체 형성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3주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가축 전염병은 무엇보다 초기 진압이 관건이라고 밝히면서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겨울철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과 같은 가축 전염병의 발생 위험이 큰 시기라면서 농가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전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의 사활을 건 여야는 대내적으로 통합을, 대외적으로 민생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단일 대우로 전열을 정비한 뒤 표심 잡게 나서겠다는 건데 변수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공천을 둘러싼 내용입니다. 보도에 박광렬 기자입니다. 집권여당 쇄신책을 총괄할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혁신위 구성 데드라인으로 오는 목요일을 제시했습니다. 임명 뒤 첫 일성으로 변화와 통합을 강조한 만큼 혁신위원들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도부와 소통 창구 역할을 할 현직 의원부터 이 비윤계 합류 가능성, 그리고 원외 인사 규모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요번에 다 바뀌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어제 통합 강조하셨는데 이 통합에 뭐 소위 비윤계라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될까요? 모두 다 내려놓고 통합해야죠. 특히 김기현 대표가 전권 부여를 약속한 만큼 혁신위가 공천 규칙까지 사정권에 둘지에 당내 시선은 쏠려 있습니다. 도로 영남당 이미지를 벗으려면 최소한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섣부른 현역 페널티나 영남권 물갈이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합니다. 지도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한계를 먼저 규정을 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혁신위에서 이제 구성하고 첫 번째 일성이 공천룰이다. 그러면 국민의힘 쪼개질 겁니다. 이 공천 규칙이 뜨거운 감자인 건 민주당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일축하며 통합을 내세웠지만 이 비명계의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징계라는 칼날을 잠시 칼집에 넣어뒀을 뿐 언제든 빼내 공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최근 심심찮게 오가는 이 중진 물갈이론이 비명계 속가내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이 개딸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친명, 비명이 대립하는 지역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가서 어떤 일들이 지역구에서 벌어지게 될지. 그래서 당 안팎에선 이 비명계 송갑석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누가 올지를 더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강조한 통합에 얼마나 진정성이 담겼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합창단이 있는데 예. 뭐 소프라노 한 파트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벤치 선수들 응?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기용해서 경기를 망쳤냐. 이거 배임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보선 참패 이후 쇄신, 압승 뒤 통합이라는 기치를 각각 내건 여야. 이 본격적인 총선 전국을 앞두고 이 공천 갈등이라는 불씨를 얼마나 뒷말 없이 넘기느냐가 승패를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음 달 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치를 가로막는 일방적인 계획이라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 일성으로 정부 여당을 향해 국정기조 전면 쇄신을 요구한 바로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본회의 상정이 미뤄져 왔던 쟁점 법안들의 강행 처리를 공식화했습니다. 각각 지난 4월과 6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11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11월 9일부터 본회의가 시작되는데요. 그 본회의 때는 노란봉투법,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의장님이 합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는 첨예합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할 거란 여당과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권 편향적인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거란 여당과 정치 권력의 입김을 줄일 거란 야당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단독 처리 불사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경제와 안보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제1야당이 협치를 가로막고 정부를 멈춰 세우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의석수 부족으로 법안 통과 자체를 아예 막을 수는 없지만 무제한 토론으로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은 최대한 펼치기로 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11월 본회의 일방 처리도 민생을 위한 협치의 실천 방안치고는 너무도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앞서 여야는 정쟁을 막기 위해 국회 회의장에 손팻말을 붙이지 않고 상대 당을 향해 고성도 지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가팔라진 대치 전선에 그 약속은 하루도 채 안 돼 또 깨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란 봉투법과 방송 3법의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결론이 오는 26일 나옵니다. 11월 본회의를 앞두고 선고 결과가 법안 처리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더 강화하면서 지상전에 더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질이 하나둘 풀리며 지상전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 정부와 군부 사이에 내분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재훈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폭탄이 쉴 새 없이 떨어지고 가자 지구 내 주거용으로 보이는 건물들은 속수무책으로 잿더미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상작전에 앞서 가자 지구 안에 들어가 전격 기습작전을 벌인 데 이어 공습을 집중했습니다. 이틀 사이 어린이를 포함해 300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정부와 군부는 지상작전을 앞두고 내분설이 불거지자 한자리에 모여 이례적으로 단합을 고하시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אנחנו פועלים יחד כאגרוף מחץ למטרה אחת, לחסל את החמאס. 하지만 인질이 추가로 풀려나면서 지상작전을 미루거나 축소하라는 국제사회 압박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 연료를 비롯한 구호물자 공급을 지속적으로 허용할 경우 인질을 더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까지 흘리며 인질 문제를 지상작전 저지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حريص على هؤلاء إذا كان الأمريكان والأوروبيون حريصين فليجبروا إسرائيل أن توقف عدوانها قتلها هذه الإبادة الجماعية. 여기에 팔레스타인 주민 수십만 명이 피란을 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 지상작전이 전개될 경우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문제와 지상전 개시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인질이 하나둘 풀리고 민간인 희생이 계속 늘면서 이스라엘의 결단도 그만큼 미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빈 살만 왕세자와 현지 시각으로 24일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동 성명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 사태와 관련해 어떠한 민간인 공격에도 반대하며 신속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일정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미래를 위해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으로서 최적의 경제투자 협력 파트너인 대한민국을 직접 소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행사장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빈살만 왕세자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영빈관을 방문해 23분가량 단독 환담을 나눴고 윤 대통령은 왕세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에 동승해서 이동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입건한 배우 이선균 씨를 이르면 다음 주 초 소환해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 혐의 피내사자 가운데 방송인 출신 30대 작곡가도 포함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최근 마약류 투약 의혹으로 형사 입건된 배우 이선균 씨. 이 씨는 올해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대마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투약에 향정 혐의도 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대마에 추가로 환각 현상을 일으키는 다른 약물을 투약한 의혹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구속된 A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경찰은 이 씨가 다른 마약도 투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씨를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르면 다음 주 초 조사가 예상됩니다. 경찰은 이 씨를 불러 시약 검사를 진행하고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피내사자 8명 가운데 정식으로 형사 입건된 사람은 이 씨와 실장 A 씨, 그리고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한 20대 여성 종업원까지 3명입니다. 실장 A 씨는 지난주 구속됐고 종업원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또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졌던 피 내사자는 재벌가 3세와 연예인 지망생 등으로 방송인 출신의 30대 작곡가 B씨도 포함된 사실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이번 사건으로 내사를 받고 있는 연예인 지망생과도 한때 가까운 지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씨 측은 재벌가 3세나 연예인 지망생, 작곡가 B씨와는 전부 모르는 사이라며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앞서 이씨 측은 이번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해 모두 3억 5천만 원을 갈취당했다며 관련자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송받아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최근에 서울 대학가에서 액상 대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영문 광고 전단을 뿌렸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이 남성은 외국인 예술대생을 상대로 범행을 하려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과거 마약을 판매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서울 홍익대 미대 건물에서 수상한 광고물이 발견됐습니다. 명함 크기의 전단지엔 영감이 필요하냐며 완전히 합법적인 액상 대마를 준비했으니 필요하면 연락해달라는 내용이 영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또 광고물 뒷면에 QR코드를 스캔하면 텔레그램 대화창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광고물은 건국대와 가천대 캠퍼스에도 뿌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를 추적해온 경찰은 40대 남성 A씨를 서울 송파구의 자택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대학 캠퍼스를 돌며 이른바 마약 광고물 200장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외국인 예술대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 위해 영문으로 광고물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액상 대마를 판매한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실제로 마약을 팔려고 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뿌리고 다닌 것 자체가 실행의 착수에 해당이 되거든요. 범죄라는 것은 이제 실행의 착수에 해당이 되면은 일단 범죄는 성립을 합니다. 다만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기수인 것이고 완성이 안 되면 미수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행위 자체도 지금 마약을 유통시키려고 한 게 맞다면은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당연히 처벌이 됩니다. A씨 자택에서 액체가 담긴 용기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마약 투약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A씨를 상대로 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3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과거에도 횡령으로 처벌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 회장은 2달 만에 다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회사 돈 4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구속 2달여 만에 보석을 허가받아 이후 7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간암 등 건강을 이유로 풀려난 이 전 회장이 음주와 흡연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결국 지난 2018년 다시 구속됐고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재작년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엔 범행과 관련 있는 업체에 취업이 금지됩니다. 이 전 회장의 경우 원래는 오는 2026년까지 태광그룹에서 직을 맡을 수 없는 거였는데 지난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하지만 이 전 회장은 복권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횡령과 배임 혐의로 다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태광 컨트리클럽 등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여러 해에 걸쳐 3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원들이 계열사에서 허위로 급여를 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이 전 회장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횡령했을 거라는 게 경찰의 의심입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자택과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태광 컨트리클럽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또 태광 컨트리클럽이 계열사에 대해 공사비를 부당 지원해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5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일주기 시민추모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일주기 시민추모대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서울시에 전달했고 협의를 통해 광장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서울시가 부과했던 지난 62일 동안의 서울광장 분향소 사용료와 연체금을 포함한 변상금 2,900만 원을 모두 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가 같이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와 함께 접종 편리성이 높아지면서 백신을 맞는 사람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오전부터 동네 의원을 찾은 사람들로 진료 대기실이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지난주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아파요. 약 들어갑니다. 닦고. 오늘 무리한 운동, 사우나, 목욕탕 가지 마시고요. 샤워하지 마세요. 지난주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무료 접종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내려가면서 경각심도 낮아서 백신 접종률이 떨어질 것으로 걱정했지만 접종 인원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닷새 동안 누적된 인원은 73만여 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3배 넘게 많습니다. 올겨울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백신 접종률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그 백신을 통해서 아예 걸리는 거를 애초에 차단이 안 되더라도 걸리더라도 중증화가 되지 않고 일반 감기처럼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예약이 필요 없어지고 한 차례만 맞으면 된다는 편리성도 접종률 증가에 한몫했습니다. 유행 초기에 있었던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나 거부감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접종하라 그러면 뭐든지 좋다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 이상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며칠 아프다는데 뭔다는데 나는 그것도 없어. 그런 것도 없어요. 의료계에서도 기존 백신과 비교했을 때 이상 반응이 15% 이상 낮고 효과적인 점을 들어 신규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2세에서 64세까지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원하면 다음 달 1일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 지 꼭 2달째를 맞았습니다. 현재 2차 방류까지 마친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나흘간에 걸친 오염수 방류 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 2달을 맞아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안전하게 방류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これまでのモニタリングの結果からは計画通り安全に進められていると承知しています。 도쿄전력은 오염수 1차 방류분 7,788톤을 지난 5일부터 시작된 2차 방류를 통해서는 7,810톤을 바다로 내보냈습니다. 2차 방류 기간이었던 지난 21일 방수구 근처에서 채취한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가 21베크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으로 간주하는 수치, 즉 검출 하한치 10베크렐을 초과한 건데 오염수 방류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도쿄전력은 3km 이내 원인 조사 착수 기준인 리터당 350베크렐, 방류 중단 기준 700베크렐에는 못 미친다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원전 3km 지점에서 190베크렐 이상이 검출되면 비정상적 징후를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IAEA 조사단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27일까지 현장 검증을 진행합니다. 특히 오염수에 반발하는 중국이 모든 과정에 참가한다며 검증의 투명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y are participating in the corroboration activities. And we can confirm that everything is going well. So they participated in last week, activities with sampling. 2차 방류를 마친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2차례 방류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오염수 삼중수소의 미세한 농도 변화에 한층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짙은 안개로 차량 158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최소 7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도로에 가시거리가 3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짙은 안개가 깔리면서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맨체크의 I-55번 주간 고속도로입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로 많은 차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도로는 마비됐고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도로변에는 다친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휴대전화로 연락하느라 분주합니다. 월요일 아침 시간에 가시거리가 3m가 채 되지 않는 짙은 안개가 깔리면서 차량 158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일부 차량은 불이 났고 충돌로 부서진 차량들이 1.6km에 걸쳐 뒤엉켰습니다. 최소 7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당국은 이번 사고가 짙은 안개와 인근 습지에서 발생한 화재의 연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생긴 이른바 슈퍼 안개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이후 촬영된 영상에는 뉴올리언스 인근 55번 주간 고속도로에 뒤엉키고 그을린 차량들이 길게 늘어선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일부 차량은 다리 밖으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찌그러진 자동차들의 잔해를 헤쳐나가며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부서진 차량들이 워낙 많아 고속도로는 저녁 무렵까지도 기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짚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용남,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쇄신 작업을 이끌 이뇨한 혁신위원장, 오늘도 뭐 다 바꿔야 한다. 역시 강도 높은 쇄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자, 혁신위 구성 데드라인을 오늘 목요일로 정했던데요. 이 안에 이 인선을 마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느 정도 인물들이 합류할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뭐 하마평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일단 확실한 건 저는 연락을 받은 게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근데 이뇨한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여성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지금 계속 기득권의 포기 같은 거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보다는 원외 인사나 비정치권에서 혁신위원들이 좀 영입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발표가 났을 때 의외의 인물이거나 아니면 이름이 좀 낯선 인물들로 구성되는 혁신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예상을 해봅니다. 예. 어느 정도 상징성을 담아야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까요? 아니면 혹시 뭐 좀 추천해주고 싶은 인물이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요? 그런 분 있으면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써야죠. 지금 네. 그런 분을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혁신위 구성을 민주당에서도 여러 번 시도해봤고 또 발표도 해봤고 그런데 항상 목표는 높아요. 네. 금방 지금 여성, 청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문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고 양당이 비슷해요. 네. 그리고 이제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 출신,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영남 출신, 그리고 뭐 다른 지역도 중요하죠. 근데 그게 그 기준은 높이 그렇게 잡아놓는데 실제로 인선 작업을 해보면 일단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접촉을 하면 되게 거절합니다. 지금
양당의 혐오가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지금 그 인사청문회 때문에 장관 구하기도 쉽지 않듯이 정당에서도 인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모레라고는 데드라인을 이 인요한 위원장이 지킬 수 있을지 저희들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고요. 어떤 네. 분이 될지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대목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어려운 일을 하루 이틀 안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김기현 대표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인요한 위원장인데요.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혁신위의 권한, 특히 공천 룰에도 메스를 들이댈 수 있는가를 두고 지금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금도가 없을 것 같고 계속 모든 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 그게 공천으로 갈런지 안 갈런지는 또 그 혁신위원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 지도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한계를 먼저 규정을 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다면 국민들께서 바로 알아채셔서 혁신위를 아니만 듯만 못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이제 구성하고 첫 번째 일성이 공천룰이다. 그러면 국민의힘 쪼개질 겁니다. 현실 정치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공천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분위기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에 성공했다라는 언론과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면 그 다음은 거침없이 공천과 인재 영입과 더 많은 권한을 가져 나갈 것입니다. 예. 공천룰, 이거 손질이 불가피하다. 안 그러면 국민들이 알아차릴 거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첫 일성의 공천룰이면 당이 쪼개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떤 분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혁신위에서 손을 대는 공천 룰은 그야말로 공천 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인물을 대상으로 이 사람이 적합하다 아니면 부적합하다라는 것은 나중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 혁신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천 룰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룰의 문제 때문에 당이 쪼개질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 조정훈 의원은 제일 급한 게 분위기 반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지금 이번 혁신위에 거는 기대는 제일 큰 게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어떠한 룰을 제시할 거냐 하고 또 하나 들 수 있다고 하면 기존과는 달리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갈 것이냐, 어떤 관계 재정립을 해 나갈 것이냐, 뭐 그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두 번째를 먼저 건드리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천과 관련한 어떠한 언급 없이 다른 혁신안을 제시하는 게 많은 국민들께는 마치 단팥 빠진 찐빵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순서를 맨 뒤로 돌리는 거는 글쎄요. 이거는 오히려 분위기를 좀 식상하게 만드는 작업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이동 의원의 의견에 조금 더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제도를 안 바꾸고 반전을 이룰 수 있을까? 자, 이런 물음표도 좀 들긴 하는데요. 글쎄요. 제가 지금 김 의원의 말씀이 대충 합리적이에요. 지금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 보면은 영남을 고치지 않고는 영남의 그 공천을 고치지 않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공천에 관련된 룰을 손을 대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은 물론 시끄럽겠죠. 근데 시끄러운 것을 피해 가려고 그러면은 그거 하지 말고 다른 것부터 하자 그러면 이제 혁신위는 뭐냐라는 아마 근본적인 아마 존재론적인 그런 질문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 혁신위는 망가지는 거고요. 김은경 혁신위가 민주당에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정당에서 공천을 후순위로 놓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금 뭐 굉장히 인요한 위원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뭐 다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바꾸겠다라는 건데 다 바꾸겠다는 거에 첫 번째가 국민의힘 경우에는 영남을 바꾸겠다는 거고요. 민주당 경우에는 이제 호남을 바꾸겠다. 뭐 이렇게 일의 순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영남의 공천을 고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못 나간다. 지금 이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인요한 위원장이 한 언론과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영남 물갈이를 좀 시사한 발언으로 봐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는 물갈이보다 더 큰 의미는 당의 주도권 내지는 이슈 선점을 영남권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총선이 이제 채 6개월도 안 남았거든요.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아무래도 수도권 분위기를 모르는 그리고 수도권의 치열한 선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영남의 중진 의원들이 이 총선과 관련한 어떤 전략이 됐든 아니면 인물 교체 같은 작업을 주도하다 보면 이 엉뚱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영남권 의원들은 적어도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당의 주도권을 줄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더 커 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적인 의미로서 소위 양지에서 국민의힘 지지세가 매우 높은 지역에서 다선 의원을 지낸 분들에 대한 어떤 용태 내지는 뭐 일종의 차출설 이런 게 논의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영남에 지금 따뜻한 곳에 계신 분들, 어디까지 자, 공천과 관련해서 이제 혁신위에서 의견을 낼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자, 이 안 위원장을 누가 추천했는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다 보니까 김한길 위원장과의 친분설도 지금 좀 불거진 이런 상황인데요. 자, 한 분은 매일 통화한다고 하시고요. 한 분은 한 4-5번 통화한 게 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김한길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혁신위가 제대로 그 쓴소리를 내면서 굴러갈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오히려 뭐 힘이 실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한길 위원장은 일단은 본인의 위치나 뭐나 이런 걸로 봐서 굉장히 로우키로 가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기를 원하죠. 근데 지금 인 위원장이 김한길과 엄청 친하고 매일 통화한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단독으로 보도가 되면서 이게 지금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면 상당히 시끄럽거든요. 그러면 이 일이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게 작은 뉴스 같지만 관련자들에게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큰 폭풍우 같은 뉴스가 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김한길 위원장이 인 위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꼽고 김한길 위원장이 리모트 컨트롤을 하는 거고 그 뒤에는 대통령이 있고 지금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얘기는 엄청난 패착이고 실수입니다. 이런 얘기를 인 위원장이 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지금 인 위원장이 이걸 주워 담느라고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좀 주워 담는 중이기는 한데 이런 얘기를 만약에 누군가에게 언론이나 아니면 관계자에게 얘기를 해서 이게 보도가 된 게 맞다면 인 위원장의 정무적 감각이나 현재 정세 판단을 전혀 잘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벌써 혁신위원장으로서 자질 부족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김한길 위원장은 절대로 이 대목에서 앞에 나서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조차도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황급하게 주워 담았죠.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부인을 해서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게 엎질러진 물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일파만파고요. 지금 태풍처럼 시끄러워요. 작은 뉴스 같지만 이게 폭풍 같은 뉴스. 국힘당 관계자들이나 정치에 관심을 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그렇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유한 위원장이 재빨리 네. 주워 담았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오늘 인 위원장 임명을 두고도 최고위에서도 공식 발언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상대당의 인선이 있었을 때 평가가 나오던데요. 글쎄 뭐 하고 싶겠죠. 근데 지금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게 그러기에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실패 그리고 네. 혁신위의 실패 이것이 지금 너무나 기억이 생생하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이걸 잊어버렸다 하기에는 너무나 최근의 일이고 또 김은경 위원장이 혁신에는 별로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는데 개인사로나 이 뭐 하여튼 이상한 혁신위원장으로서 기록이 되는데 뭐 충분히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 혁신이라는 데 대해서 별로 코멘트를 하고 싶지 않은 게 민주당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이게 뭐 다만 친구 사이의 그 교분 관계를 나타내는 한자 성어 중에 금난지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한쪽 분은 엄청 친하고 매일 통화한다 그러고 다른 한쪽 분은 뭐 1년에 4-5번 통화하는 사이 정도라고 하니까 이거는 네. 조금 애매한 이거 뭐 네. 금난지교가 아니고 기민지교라는 새로운 한자 성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인요한 위원장의 영입과 관련해서 네. 실제로 역할을 했던 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로는 네. 인요한 위원장을 김한길 위원장의 추천으로 영입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김기현 대표와 또 다른 인요한 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분이 영입에 상당히 공을 들였고 처음에 선뜻 수락하지를 않아서 예. 수차례 뭐 만나서 제의도 하고 엄청 공을 들여서 영입에 성공한 것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들었는지 제가 질문 드리면 안 가르쳐 주실 거죠? 그거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네. 꼭 뭐 비밀에 지킬 사안이라기보다는 예. 국민의힘과도 관계가 있고 또 인요한 위원장과도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분. 그러니까 좀 좁혀지긴 했습니다. 예. 뭐 그 분이 같이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의 설득 작업에 같이 한 것으로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예. 김한길 위원장의 뭐 친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적으로 그것 때문에 혁신위원장에 영입된 네.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들은 얘기로는 김한길 위원장 추천 때문에 이게 임명된 거는 아니다. 전적으로 이렇게.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논평을 내는 것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정청래 최고위원은요. 인 위원장을 두고 바지 전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알다시피 당에서 주도적으로 공천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면복권 이후에 사실상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혁신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가장 혁신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혁신시킬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혁신시킬 수 있겠어요? 김기현 사장을 바지 사장으로 한다면 얘기한다면 인요한 위원장은 바지 전무 정도 되는 거예요. 뭘 하겠어요? 네. 김기현 대표는 바지 사장이고 인 위원장인 바지 전무인데 뭘 하겠냐. 자,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맞는 얘기는 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예. 폄하할 필요는 없고 그냥 지켜보겠다 정도 하면 저는 현재로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코멘트일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분이 인 위원장이 예전부터 그런데 입만 열면 저는 순천 촌놈입니다. 이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하여튼 뭐 어떻게 얼마나 잘 변하고 하는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지켜보겠다 정도에서 입 다물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뭐 바지 사장, 바지 전무 뭐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속이 시원한 코멘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폄하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인현 위원장의 장점은 저는 몇 가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정치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국민들께 신선한 이미지로 다가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그 보완해야 될 이분이 이제 호남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네. 본인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항상 호남 출신임을 강조해 왔고, 그리고 세 번째 정도는 이뇨한 위원장의 개인사나 가족사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매번 끼친 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뇨한 위원장 개인적으로도 5.18 때 외신 기자들과의 통역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고, 또 한국형 앰뷸런스를 개발한 거는 뭐 유명한 이야기고요. 예. 그 부친께서도 6.25 참전 용사고, 또 조부와 증조부도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시절에 선교사로서 큰 역할도 하셨고, 호남의 병원도 창립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요 근래에 있었던 정부 여당 측의 인사에 있어서는 저는 가장 성공적인 인사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최고위원의 저 말은 부러우면 지는 건데 부러움의 어떤 반응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가 워낙 실패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바탕에 깔려 있는 언급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부러워서 한 말이다. 예. 자, 어쨌든 뭐 이뇨한 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뭐 신선하다 이런 평가가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국민의힘이 얼마나 변해야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돌이킬 수 있을까? 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하태경 의원, 내부 총질한 사람들을 앞세워야 선거에서 이긴다면서 서울 선대본부장, 경기도 선대본부장을 콕 집어서 언급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부 총질이라고 욕을 듣잖아요. 네. 원래 내부 총질한 사람들을 앞세워야 선거에서 이깁니다. YS 때 네. 이일창 이제 감사원장 총리하면서 들이받았잖아요. 그분을 이제 잘랐다가 다시 선거 때 썼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들이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그건 다른 당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선거 때는 비대위원장으로 갔어요. 저는 우리 당의 총선 승리 전략 중에 하나로 반드시 예를 들어 이준석은 서울 선대본부장, 유승민은 경기도지사 출마하셨으니까 경기 선대본부장, 양두마차로 쓰면 저는 승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준석 서울 선대본부장, 유승민 경기 선대본부장. 이 정도 아니면 이제 총선에서 좀 승리에 가까워진다고 얘기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카드 어떻습니까? 글쎄요. 근데 긴장이 그렇게 될까요?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태경 의원의 뭐 아이디어, 공상 같은 아이디어 정도로 근데 치부해도 될 만약에 것 같습니다. 공상이 현실이 된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긴장되는 일입니까? 글쎄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죠. 이번에 강서 선거의 실패가 사실은 예스맨인 대표, 그러니까 용산이 시키는 대로 공천하고 운동하고 그 선거 운동도 아주 뭐 전략적으로 좀 실패한 거였고, 저렇게 하면은 우리가 좀 이기겠구나라는 안심을 하는 선거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태경 의원의 저런 공상 같은 얘기가 현실화된다 그러면 민주당은 긴장해야죠. 긴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죠. 그러니까 선거가 그렇게 되면 서로 누가 더 잘하나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까지의 역대 선거로 보면은 항상 누가 덜 못하나, 덜 잘하나 뭐 이런 선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양당 정치의 폐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굉장히 소수의 목소리로 판단됩니다. 굉장히 소수의 목소리. 현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만약에 저게 현실화된다면 분위기 반전은 확실하게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서울 선대본부장으로 나간다. 그러면 본인도 출마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쪽에서 출마를 한다 그러면 본인이 계속 출마를 했던 노원병이 될 가능성이 뭐 거의 99%라고 보이는데, 또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 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또 경기도 어딘가에 출마한다 그러면 이른바 아주 따뜻한 양지는 아닐 거잖아요. 일종의 뭐
아주 경합지거나 험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지역에 출마하면서 본인이 서울 선거나 경기도 선거를 이끌 선대 본부장을 맡을 여력이 과연 있을까라는 좀 현실적인 의문이 들고 예. 뭐 저 얘기가 글쎄요 그 당사자들이 본인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자리를 맡아서 내가 이 지역 선거를 지휘하고 내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헌신하겠다. 그러면 확실하게 분위기는 반전시킬 수 있겠죠. 예. 어쨌든 내부 충실한 사람들 앞세워야 된다.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내부 쓴소리 강도를 최근에 계속 높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홍범도 장군을 비난하는 국민의힘 홍보물을 맹비난했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 나오죠. 자,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노원병에 나가고자 하는데 지금 노원을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저런 그 팻말을 들고 있는 겁니다. 홍범도 장군 알고 보니 뭐 빨갱이다, 북한으로 보내라 이런 건데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거냐.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반성하지 않고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자, 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얼마 전에 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언급을 하셨잖아요. 이념에 관한 그거를 중재하고 민생에 예. 전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 그 피켓팅을 언제 한 건지 잘 전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최근까지 어제나 그저께 저런 피켓팅을 했다고 하면 지금 분위기하고는 안 맞는 거로 저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대통령 발언이 나오기 전에도 뭐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글쎄, 저도 저거는 반대예요. 네. 왜냐하면 저런 거를 지금 이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가장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은 자유시 참변과 관련한 어떤 역할 내지는 거기에 관여 부분인데 그게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께 그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렇게 명확하게. 그래서 사실은 어떤 교과서나 영화를 통해서 항일 투쟁에 선봉에 섰던 의인으로 알려졌던 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저런 기준을 바꿔서 잣대를 들이대면 많은 국민들께서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무 준비 작업 없는 소위 얘기하는 뜬금없이 제기한 이슈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런 피켓팅 자체가 뭐 최근에 했다면 최근에 바뀐 분위기하고도 맞지 않고 그 전에도 저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이준석 전 대표 얘기했으니까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 중 하나가 이제 신당인데요. 그렇죠. 자, 여권발 신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신당,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과의 신당,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걸 가정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와서 좀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정리해봤는데 보시겠습니다. 자, 뭐 같이 창당을 한 걸 가정한 건 아니고요. 각각 창당할 경우를 가정해서 한 건데요.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김한길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신당 창당을 했을 때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 19%, 더불어민주당 47.5%, 신당이 14.2% 정도 가져간다. 자, 이런 여론 흐름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준석, 유승민 두 사람이 신당을 창당했을 때를 보면 국민의힘이 26.1%, 더불어민주당이 38.1%, 그리고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17.7%. 자,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조금 더 좀 영향력이 있어 보인다. 수치로만 보면 이런 결론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좀 흥미로운 조사이기는 하네요. 네. 근데 저게 뭐 엄청나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일단 타이밍에 맞는 여론조사이기는 해요. 네. 그런데 저걸 가지고 그러면 신당을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결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정세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윤석열 신당은 현재로서는 뭐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당으로의 신장 개업 정도는 지금 가능할 것지도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정가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국민의힘이요?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영남 쪽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지금 예. 대부분이 국힘당 아니에요.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까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여의도에서 감지가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 용산 쪽에서 국힘당의 신장 개업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첩보들이 여의도에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당이라기보다는 국힘당의 신장 개업, 이것은 뭐 현실적으로 많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것이 여의도 쪽의 일반적인 관측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신당은 상대적으로 좀 가능성이 낮다 이런 분석들을 좀 많이 내놓으시긴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를 보고 있으니까 자, 이 같은 조사에서 이 신당 창당 말고 현재 있는 정당들로 그 지지도를 봤을 때는 민주당이 46.6이고요. 국민의힘이 30.4, 정의당이 2.5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윤석열 신당 창당 시에 국민의힘에서 좀 많이 빠지고요. 그리고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창당될 경우를 보면 민주당에서 또 많이 빠지는 이런 결과치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른바 윤석열 신당이 창당되면 국민의힘에서 빠져나가는 건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지지 정당으로 따지면 거의 국민의힘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가 쪼개져서 나가는 효과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소위 이준석, 유승민 신당의 경우에는 양당에서 사실 양당 이외의 선택지가 있다고 하면 고르고 싶은 국민들이 옮겨 탈 수가 있겠죠. 좀 중도 소구력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뭐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네. 이 여론조사에서 나온 17.7%가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고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창당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창당이 됐을 때는 이 퍼센티지를 넘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권이 기존의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비유를 하자면 항상 정치권에 있어서는 신상품이 최고의 그 어떤 가치를 인정받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늘 조정훈 의원이 내가 창당해도 이 정도 수치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셨던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잘 모르겠습니까? 하여튼 신상품이 항상 각광을 받습니다만 막상 그 상품이 나왔을 때는 그 정도 값어치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건 매우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당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모일 수밖에 없는데 그 창당을 하는 과정에서 또 창당 이후에서 그 신당에서도 또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실망하는 국민들도 나오시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이론적 최고치고 실제로는 창당을 하더라도 이 정도 지지율을 받기는 어려울 거고 저는 신당 창당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낮다. 예. 가정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이긴 한데 지금 좀 관심을 받을 만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다뤄봤고요. 안철수, 이준석 이 두 분 감정 싸움 언제나 그칠까요? 안철수 의원이요. 이준석 전 대표 제명 홈페이지를 개발해서 지금 공개를 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또 많은 참여 부탁한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는데 당내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 진짜 진심이시네요. 홈페이지까지 보니까 진심인 것 같아요. 개발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당 내에서는 사실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의외라는 반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상 이준석 전 대표의 제명이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우선 과제냐, 급한 문제냐, 이거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동의 안 하시는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 2주 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40%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40%를 서울에서 득표 못하는 정당에서 지금 한 사람의 제명이 그렇게 급한 문제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보다
좀 큰 정치를 지향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얘기를 바로 이어가야 돼서 제가 이준석 전 대표를 이재명 대표라고 얘기할 뻔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에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친명계 지도부 여전히 징계에 조금 여지를 두는 모습도 보입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절차는 그래도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네. 대표의 그 요청이 또 있으셨고 예. 또 저희 내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런 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진행하진 않지만 이 문제가 잠복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네.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 이게 잠복돼 있는 문제다. 이게 언젠가는 해결돼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는 그 지도부의 친명계 의원들 얘기가 꽤 있는데요. 어제 대표가 분명히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 이거 뭐 역할 분담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죠. 대표는 일단 어저께 회의에서 예상 수준의 답변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예상 답변서를 준비를 해가지고 온 거고요. 지금 현재 개딸로 상징이 되는 강경파 당원들은 안 된다. 가결파 색출해서 뭔가 하여튼 세게 징계를 해서 맛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 논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담아내야 되는 이 배드캅, 그러니까 이 강경파 지도부가 꽤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분들이 계속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대표의 뜻을 거스르는 것처럼 지금 돼 있는데 예. 실제로는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밖에는 안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럼 가결파가 누구고 어떻게 했는지를 내용이라도 한번 알아보자라는 얘기를 가령 뭐 은밀하게랄지 뭐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다고 그러면은 당은 아마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조용했던 당 지금 현재 강서 이후에 굉장히 국힘당의 이 소란스러움을 즐기고 있는 이 판이 다시 민주당이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럼 민주당도 역시 분당 혹은 어떤 분들이 모여서 신당 창당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여전히 그것은 가능하다고 모르죠. 보십니까? 그건 뭐 그렇게까지 가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만약에 저 목소리, 저 강경파 당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가지고 지도부에서 그래 그럼 한번 알아라도 보자라는 정도의 제스처나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당은 태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목소리들이 또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징계를 안 한다 해도 곧 있을 공천에서 공천 안 주고 이러면 이게 바로 징계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일각에서 또 중진 물갈이론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명계 속가내기를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색출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 징계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다만 징계라는 어떤 그 이슈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친명계 의원들은 결국엔 그 불씨를 살려서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서 사실상 징계보다도 더 두려운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노력으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명계 의원들이 그 공천 과정에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남아 있을 것이냐, 아니면 거기를 뛰쳐나와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냐, 거기에 오히려 관심사가 흥미로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당 분위기는 이렇고 지금 강성 지지층은 벌써 총선 게시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구별로 해서 지금 친명계 줄 세우기가 시작됐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전에 이제 수박 당도 뭐 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 전에는 리스트만 나오다가 당도가 나오다가 이제는 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게 모든 게 다 공천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예. 지금 공천이 대개 한 지역구가 20만 전후에서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10만 전후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거고요. 사실 당원들은 몇천 명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 강경파, 개딸로 상징이 되는 강경파들이 와가지고 막 휘적거리고 다니면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천 과정이 이게 혼탁스러워지고 예. 이렇게 되면은 중앙당에서도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상당한 영향 실제로 미칠 수 큰 있습니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중앙당에서 또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강경파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손짓을 하면서 지휘를 하는 몸짓을 보이면 금방 김 의원이 쭉 지적을 했던 그런 것들이 각 지역구에서 현실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친명과 비명계 후보들이 갈등을 하는 그래가지고 공천을 네. 겨뤄야 되는 이런 지역구들이 지금 꽤 많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공천이 어디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짐작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징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금방 저희들이 쭉 설명을 했듯이 징계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색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천 과정이 매우 혼탁해지고 이것이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 내지는 보이는 손에 의해서 컨트롤이 될 수 있다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영향이 클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민주당 내 상황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모처럼 오늘 국회에서 좀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짧게 질문 하나씩만 드리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는데요. 국회 본회의장 생각하면 이제 고성이 오가거나 상대당을 비난하는 어떤 팻말들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이거 앞으로 안 하기로 오늘 신사협정을 맺었어요. 다음 큰 이벤트가 생기기 전까지 지켜질 협정 아닐까요? 그게 어떤 네. 어떤 불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근데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 거는 어느 국회나 좀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영국 의회 그 생중계될 때 보면 거기도 엄청 시끄럽거든요. 다만 노골적인 욕설을 하지는 예. 않죠. 다만 뭐 우하는 소리로 상대당 그 발언에 좀 비난적으로 이렇게 우하는 소리를 낸다든지 뭐 자기 편이 얘기할 때는 큰 박수로 호응한다든지 그 정도는 어느 나라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비속어나 욕설 같은 게 최근에 난무하다 보니까 그거에 네. 대한 자성의 의미로 이런 협정이 맺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오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오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초등학생들도 국회 견학 자주 오는데 보면 어떤 생각할까 참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곧 대통령 시정연설도 있는데요. 이때도 좀 지켜질까요? 그래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물리력은 일단 뭐 사라진 건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이제 정착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피켓팅, 뭐 팻말, 현수막은 못 들고 들어가게 지금 현행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은 안 들어가지만 피켓팅하고 팻말은 지금 많이 쓰죠. 예. 그리고 이제 소리도 지르고 그러는데 소리 지르는 것도 이제 좀 도를 지나쳐요. 그래서 형법에서는 소리 세게 들리면 그것도 폭력이라고 그러니까요. 예. 폭력적 고성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망이고 피켓팅하고 팻말은 이거 만약에 지금 합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저도 얼마나 지켜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따라서 이것도 그러면 법으로 만약에 규제를 한다면 혹시 좀 지켜질 가능성이 있지만 예. 그냥 우리끼리 신사협정으로 하자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신사협정이기 때문에 네. 오래 안 갈 수도 있다. 두 분 다 이런 얘기를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모처럼 좋은 얘기를 좀 꺼냈는데요. 자, 오랫동안 지켜지길 기대하면서 나이트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용남, 신경빈, 전지구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부가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뒤에도 국가 지정시설에서 살게 하는 한국형 제식화법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자 거주시설을 실제로 어디로 정할지 기본권 침해 여지는 없는지를 두고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가 올해 초 핵심 추진 과제로 꼽은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살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애초 유치원이나 학교처럼 피해 우려가 큰 곳 주변에는 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렇게 되면 성범죄자들이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비수도권에 몰리거나 아예 거리로 내몰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정책 방향을 틀었습니다. 13살도 안 된 어린아이에게 또는 3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적용되는데 소급 적용이 가능해 이미 출소한 상습 성폭행범 박병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까지 325명 정도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실제 거주 제한을 위해선 보호관찰소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명령까지 3단계를 거치는 만큼 제도 남용 우려가 적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이 보장한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살 곳을 지정하는 것일 뿐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는 것도 아닌데다 헌법상 기본권은 공익적 차원에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냥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 이런 일은 계속 있어 왔는데 정부의 입장은 법상, 헌법상 원칙 그리고 현재 법상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 논란을 뚫더라도 성범죄자들이 살 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특정 시설을 지정할 경우 지역사회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 상황. 법무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최대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유명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연루돼 경찰 내사를 받는 이들 가운데 방송인 출신 30대 작곡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와 향정 혐의로 입건한 이선균 씨를 빠른 시일 안에 소환해 협의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인천경찰청은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적 있는 재벌가 3세와 연예인 지망생 등 나머지 내사자들의 의혹도 차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서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해당 건을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하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이 이렇게 법인 처벌 여부를 언급한 것은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법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을 우리 어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관계 당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군 당국은 어민이 신고하기 1시간여 전부터 감시 장비로 포착해서 추적 중이었다 이렇게 밝혔지만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 경비함에 예인된 북한 소형 목선이 양양 기사문항 해군기지로 들어옵니다. 오전 7시 10분쯤 강원도 속초 동쪽 11km 해상에서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을 조업 중이던 우리 어민이 발견했습니다. 어민은 당시 선실 밖에 20, 30대로 보이는 남녀와 40, 50대 여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한 배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한국 배는 아닌데 여기가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여기 강원도 속초라고. 이 짧은 대화가 끝나기 무섭게 남성이 갑자기 자신의 어선에 올라타 밧줄을 연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배 오모대잖아. 거기다 모여를 올라서 모여를 또 걸고 이렇게 거는 거예요. 나 속으로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목선 길이는 7.5m 가량으로 동력 장치를 갖췄으며
어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민으로부터 생수와 담배도 건네받은 북한 주민들은 해경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북한 주민과 목선을 군과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 넘겼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조사 초기 관계 당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은 이들을 상대로 귀순 의사와 이동 경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새벽 5시 반쯤 육군 레이더로 목선을 처음 포착해 감시 장비로 추적을 계속했다면서도 언제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무런 제지 없이 우리 해역에 들어와 어민과 접촉까지 했다는 점에서 공경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국내로 들어온 북한 이탈 주민은 모두 1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42명으로 집계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가 넘는 규모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2021년에서 2022년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 중국 내 이동 제한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내 입국 탈북민 수가 이례적으로 적었다며 북한의 국경 봉쇄가 부분적으로 해소되고 중국 내 이동 제한이 풀리면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더욱 강화하면서 지상전에 더욱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질이 하나둘 풀리며 지상전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 정부와 군부 사이에 내분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폭탄이 쉴 새 없이 떨어지고 가자 지구내 주거용으로 보이는 건물들은 속수무책으로 잿더미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상작전에 앞서 가자 지구 안에 들어가 전격 기습작전을 벌인 데 이어 공습을 집중했습니다. 이틀 사이 어린이를 포함해 300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정부와 군부는 지상작전을 앞두고 내분설이 불거지자 한자리에 모여 이례적으로 단합을 고하시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אנחנו פועלים יחד כאגרוף מחץ למטרה אחת, לחסל את החמאס. 하지만 인질이 추가로 풀려나면서 지상작전을 미루거나 축소하라는 국제사회 압박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마스는 가자 지구에 연료를 비롯한 구호물자 공급을 지속적으로 허용할 경우 인질을 더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까지 흘리며 인질 문제를 지상작전 저지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حريص على هؤلاء إذا كان الأمريكان والأوروبيون حريصين فليجبروا إسرائيل أن توقف عدوانها قتلها هذه الإبادة الجماعية. 여기에 팔레스타인 주민 수십만 명이 피란을 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 지상작전이 전개될 경우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문제와 지상전 개시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인질이 하나둘 풀리고 민간인 희생이 계속 늘면서 이스라엘의 결단도 그만큼 미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연일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자 지구 보건부는 하루 만에 7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 보건부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지난 24시간 동안 704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사망했다며 전쟁이 시작된 지난 7일 이후 누적 사망자는 5,791명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부는 사망자 가운데 아동이 2,360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 이스라엘을 급습할 당시 잔혹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왕복 2차로를 달리던 소형 승용차가 총격을 받아 앞유리창에 금이 가고 이후에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다가 정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으며 멈추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북한이 수십 년에 걸쳐 하마스를 비롯한 중동 무장 세력과 반군들에게 군사훈련을 제공하고 또 무기를 공급해왔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란과 대리 무장 세력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다면 전쟁을 위협하는 가운데 북한제 무기가 이스라엘 장비와 민간인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하마스에 대한 북한제 무기의 이전은 제3자에 의해서 성사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대구시 국정감사를 두고 전직 시장과 국회의원의 난데없는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벌써부터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국정감사장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국정감사에 나선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자신의 지역구에 건립하기로 한 대구시 신청사가 예산 문제로 늦어진 점을 두고 갑자기 권영진 전 대구시장을 겨냥합니다. 청사 건립에 쓰려고 모아둔 기금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썼다는 겁니다. 권영진 시장 때 코로나 등등해서 정확하게 1,370억입니다. 1,400억 가까이를 유용해버렸죠. 급기야 권 전 시장이 주민들에게 속죄해야 한다며 날을 세웁니다. 신청사 매개를 해서 자기 출마 요청이 많다고 해서 총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권영진 시장은 신청사 기금 유형에 대해서 달서 국민에게 속죄할 시간이다. 국정감사에서 현직이 아니라 전직 시장을 문제 삼는 이례적인 상황. 내년 총선 권 전 시장은 김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 병에 출마할 의사를 굳힌 거로 알려졌습니다. 일찌감치 벌어진 삿바 싸움에 권 전 시장도 지지 않고 맞불을 놨습니다. 김 의원을 겨냥해 참 나쁜 국회의원이라며 그동안 홍준표 시장의 눈치만 살피다가 신청사 건립을 무산시킬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전직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건 배은망덕하고 비열하다고 공격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싼 조기 총선 경쟁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 의원이 국정감사를 총선 선거운동에 이용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의 배당 문제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법원이 위증교사 사건까지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 배당해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에 이어 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과 백현동에 위증교사 사건까지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재판이 모두 합쳐지면 선고 지연이 불가피해 법원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너무 쉽게 발부해준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꼼수로 배당을 했다. 727일간 376회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영장 관련 지적은 고민해 보겠다면서도 사건을 형사합의 33부로 모두 배당한 건 규정에 따른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그 밖에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또 여당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하자 49일 만에 열린 재판이 5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재판부 농락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기 드문 상황은 맞습니다. 야당은 법원이 불수리한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을 정부가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패소가 명백한데도 다른 이유, 정치적 이유일 수도 있고 또 개인적 이유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소송을 강행하거나 질질 끌 경우에 이런 아주 민감한 사안들은 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좀 해결을 하고 입법적으로 좀 해결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관련 재판을 담당하던 차문호 부장판사가 3년 전 기업인들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차 부장판사가 그렇게 경우가 없지 않다며 경찰이 내사 중이니 기다려달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단식 투쟁 뒤 최근 한 달여 만에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모레 민주당 전현직 원내대표들을 만나 당 운영과 관련한 조언을 듣습니다.
민주당 당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모레 국회 당대표실에서 전현직 원내대표단과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우상호, 우원식, 홍영표, 이인영, 김태년, 윤호중, 박홍근, 박광훈 전 원내대표 등입니다. 이 대표는 이들로부터 당내 통합과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몰리고 있는 서울 도심 유명 관광지 주변은 관광버스들의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기사들은 주차할 곳이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청와대 분수대 주변으로 관광버스들이 가득합니다. 한쪽 도로에는 버스를 세울 수 있지만 반대편에 주차한 차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도로에는 이처럼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을 알리고 또 차량들은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해달라는 현수막이 붙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들이 가득 주차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주변만이 아닙니다. 명동과 남대문, 청계천과 남산 등 서울 주요 관광지마다 불법 주차된 관광버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 받겠다고 선전만 막 해놓지 막상 나오면은 그 버스 기사들은 죽을 지경에 지금 쫓겨다니느라고. 그나마 관광버스 48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갖춘 경복궁 역시 밀려드는 버스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담벼락을 따라 수십 대의 버스가 비상등을 켠 채 30분 정도를 대기했다 들어가고 이 여파로 주변 도로에 차량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틀려요. 도깨비예요, 도깨비. 어쩔 때는 막 뚫렸다가 어쩔 때는 막 1시간, 2시간 기다릴 때도 있고 주말 같은 경우는 승용차들 여기 다 깔려 있어 못 들어오고 막 그래요. 한 관광버스 업체는 호텔에 주차할 수 없다 보니 건물 앞에서 짐을 싣고 내려야 하는데 지난달 부과된 과태료만 100만 원 넘는다고 하소연합니다. 호텔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차 크기도 있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도로에서 내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치구는 교통 불편을 일으키는 불법 주정차를 원칙대로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서울 관광버스 주차 공간은 모두 628면인데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4대 문화는 265면에 불과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와 프랑스 파리는 도심을 관광지역과 외곽지역으로 나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일수록 버스를 적게 통행시키는 등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 런던은 관광지별로 승하차 수요가 많은지 주차 수요가 많은지를 구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 건물을 계획할 때 그 관광지 주변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관광버스 주차장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는 2027년까지 한 해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이 서울을 찾도록 하겠다는 서울시. 현재 관광버스 주차장 신설 계획은 종로구 송현동에 50면을 더 만든다는 것이 전부라 불법 주정차를 둘러싼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또 다른 택시와 버스, 화물차 등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명이 숨졌고 버스 승객 등 9명이 다쳤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은 어제 저녁 백령도 북서쪽 해역에서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해 인천 해경서 전용부두로 압송했습니다. 이들 중국 어선은 단속 경찰이 배에 올라타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쇠창살을 달고 지그재그로 도주하며 단속망을 벗어나려다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납포된 어선에는 20여 명이 타고 있었고 까나리 등 어획물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앞으로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1차 위반 시에는 50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고도 합격한 사람이 최근 5년 동안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학교 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아 서울대 전형에서 감점을 받은 지원자는 모두 27명으로 이 중에 4명이 합격했습니다. 서울대는 학교 폭력 징계에 대한 감점 기준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강 의원은 학생에게 중요한 대학 입시인 만큼 감점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군본부와 해병대 국정감사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에 대해서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은 해군 잠수함 홍명도함의 한 명 변경에 대해서 현재까지 검토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시각차는 여전했습니다. 여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상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항명 혐의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고, 정확한 것은 항명이라는 거 맞고요. 그죠? 그런데 이 항명을 한 사람을 의인화했단 말이지요. 의인화했어요. 정말 군의 이 명령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켰단 말이에요. 이번에 정치적으로 정치꾼들이. 야당은 일련의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외압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단을 만들어낸 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VIP라고 하는 뭐 대통령실에서 어떤 관여가 했는지, 장관이 관여를 했는지, 아니면 뭐 안보실에서 어떤 자가 또 개입을 했고 됐는지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이 정당한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부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병대 사령관 똑같습니다. 지금도 박 대령은 제 부하이고요. 그렇지만 그 부하가 정당한 지시를 어기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인정하는 것은 그거는 결국은 부하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질의가 집중된 잠수함, 홍범도함과 관련해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은 명칭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가부로 바꿔올 필요가 있다, 바꿔서는 안 된다, 둘 중에 어떤 겁니까? 저희 현재까지 검토된 적 없고 유지할 계획입니다. 해군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핵심 표적을 감시 추적하고 북한이 이를 사용할 징후가 명백할 경우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겠다며 이를 위해 차기 해양 정보함과 정찰용 무인 항공기를 확보하고 수상 수중 항공의 다양한 해양 플랫폼과 타격 수단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5개의 과학기술 정부 출연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예산 삭감이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마구잡이로 예산부터 깎았다며 연구 인력의 의욕 감퇴는 물론 안전사고가 초래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연구기관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R&D 예산 삭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2024년도 R&D 예산에 관련해서는 과학기술께서 느끼는 것은 거의 참사 수준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전체 국가 예산이 3%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R&D 예산은 16% 이상이 삭감됐다. 정부는 이 같은 출연년 전반에 걸친 예산 삭감이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연구개발 적립금하고요, 기술료를 받아놓은 것들을 가지고 일단 학생 연구비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물론 줄이지 않고. 야당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삭감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인건비 지원 규모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 있냐고요? 협의가 있었고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단 예산부터 삭감해 놓고 거기에서 희생양처럼 피해자처럼 당하시는 분들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과기부가? 저희가 명확하게 보면 사실은 사용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체 연구개발 사업, 교육훈련 사업, 기관 발전 사업, 발전을 위한 사업 등으로 돼 있어요. 지하 1km에 지어진 과학실험실이나 방사능 실험시설 등에서 예산이 줄어들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돈을 더 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잘못 삭감해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어떤 범법과 위법에 방치되거나 아니면은 뭐 실제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시켜서야 되겠냐 이거.
또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연구비와 인건비를 충당하는 연구과제 중심제도 PBS 등 R&D 비효율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예산 축소만으로 R&D 비효율을 개선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성경 차관은 선후 관계가 바뀐 것을 인정하면서도 PBS 제도의 문제와 출연연 역할 재정립 문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3년 강력한 방역 통제가 자연 면역 형성에 역효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수액을 맞는 환자들로 병원 로비까지 가득 찼습니다. 이 아동병원은 아이들이 주사바늘을 꽂은 채 숙제를 할 수 있도록 책상까지 가져다 놨습니다. 넘쳐나는 환자에 병원 밖에 링거 텐트촌이 생길 정도입니다. 我怀疑它是病毒性或者细菌性的感冒，因为它烧呢持续性就是39度几一直在发，那我们也是持续的给它吃药，但是持续它不见好转。 최근 중국 어린이들 사이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유행입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의 중간쯤인 마이코플라즈마는 마른 기침과 인후통 같은 감기 증상을 유발합니다. 증상이 2주 이상 오래가는 게 특징인데 심할 경우 고열이나 호흡곤란, 백폐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支原体的白肺是因为它气道堵了，新冠的白肺呢，就肺的水，就我们俗称水的多了。 이 폐렴의 유행 주기는 3년에서 5년. 중국에선 2018년에 크게 퍼진 적이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3년 동안의 격리와 봉쇄, 마스크 착용, 생활화 등이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整个疫情控制3年的话，这个支原体的流行、支原体的感染率非常低有关系，人群的整体的这样的一个免疫功能下降了是有关系的。 감염은 다음 달 정점을 찍을 전망인데 치료제 사재기 때문에 약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마이코플라즈마가 유행했던 만큼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거장 미야자키 감독의 10년 만의 신작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번복한 미야자키 감독이 자신의 인생을 담아 7년에 걸쳐 만든 작품으로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완성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스튜디오 지브리를 홍상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僕は何度ももうやめるって今まで言って騒ぎを起こしてきた人間なのでどうせまただろうと思われてるんですけど 2013년 돌연 은퇴를 선언했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들고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어머니를 잃고 외가에서 지내게 된 11살 마히토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외가리가 나타납니다. 어느 날 새어머니가 사라지고 마히토는 외가리의 안내로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에서 모험을 시작합니다.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만난 미야자키 감독과 45년 동안 작품을 만들어온 스즈키 토시오 프로듀서. 이번 작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人間生きていく上で一番大事なのはやっぱり友達を見つけること。自分の本当の姿、それを出したかったんですよね。でそれを出さないとなんて言うんだろう、死んでも死にきれない。 은퇴를 번복해서라도 만들어야 했던 작품. 기간과 제작비에 제한을 두지 않아 7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친구이자 동료 스즈키 토시오와 자신을 애니메이션 업계로 이끌어준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의 모습을 담았고 지금까지 선보였던 작품 세계를 집대성했습니다.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혼다 다케시가 20여 명의 애니메이터와 함께 물과 불, 바람의 정교한 작화를 만들어냈습니다. 全部作画でやるっていうのは僕としてももう今の時代あんまりないんでそういう作品はぜひともそういうふうなことをもう今の時期にやりたいっていう思いがありました。満足度は限りなく 100% に近いんですけれども 히사이 시조, 요네즈 켄 씨가 음악을 맡았고 기무라 타쿠야, 산토키 소마가 더빙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스튜디오 지브리가 작품에만 전념하겠다며 최근 니혼 테레비의 경영권을 넘긴 가운데 82세 거장의 인생을 담은 이번 작품이 다시 애니메이션 돌풍을 일으킬지 관심입니다.
도쿄에서 YTN 홍상입니다. 정규리그 4위 NC의 상승세가 3위 SSG를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3차전이 내일 펼쳐집니다. 2연승 NC는 외국인 투수 테너로 끝내기를 노리고 벼랑 끝 SSG는 왼손 5원석을 반격의 카드로 내세웠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승부처 타선의 뒷심을 발휘하며 1, 2차전을 쓸어담은 NC. 김광현의 부상, 문승환 조기 소진 등 마운드 운영 어려움 속에 탈락 위기에 몰린 SSG. 상대적으로 느긋한 NC의 선발은 왼손 외국인 투수 테너입니다. 팔꿈치를 다친 최고 에이스 패디의 회복이 늦어지면서 선발 투수를 번복하는 해프닝 속에 내세운 카드입니다. 시즌 중반에 합류했지만 연착륙했고 SSG전 성적도 나쁘지 않지만 앞서 두산과 와일드카드 결정전 5실점이 못내 아쉽습니다. 1패만 하면 가을 야구에서 탈락하는 SSG는 왼손 5원석이 나섭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 3차전 호투로 팀 승리에 발판을 놓은 기분 좋은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3차전에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잘 준비해서 3차전에 꼭 끝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3차전 선발은 5원석이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위팀 NC의 3연승 반란이냐, SSG의 기사 회생이냐. NC 홈인 창원 3차전을 앞두고 한층 무거워진 선발 투수의 어깨만큼 선수 운용 등을 둘러싼 두 팀 사령탑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오래 살지만 질병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원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 수명은 86.6세로 남성 80.6세보다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골관절염을 앓는 여성은 전체의 10%로 남성보다 3배 많았고 골다공증을 앓는 여성은 전체의 7%로 남성보다 10배나 많았습니다. 내일은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 참 좋겠습니다. 점차 구름량이 줄면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선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22도로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높아지면서 선선함을 넘어 온화하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이 점 염두에 두고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륙에는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강원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교통안전과 화재 예방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대전 11도, 광주 12도, 부산 14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22도, 대전 22도, 광주 23도, 부산 23도로 예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는 중서부 지방에, 금요일에는 호남 서해안과 영동에 비가 오겠고 비가 내린 뒤에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